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했습니다. 그는 5월 10일에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며칠 후 마포포럼에서 세미나에서 또 다른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건의 발표문은 각각 다르면서도 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특징을 양쪽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여러분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거창했기에 이것이 야당 당대표 출마 선언문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5월 10일 출마 선언문을 보면 첫 출발이 혁신과 통합, 대화합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부르는 말에도 당원 동지 여러분보다 앞에는 국민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을 찾는 것이 이상할 것이야 없죠. 그러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당내 행사입니다. 당내 행사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다. 안 될 것은 없지만 좀 크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필 그는 출마 선언문을 문재인 취임 4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 발표를 합니다. 한번 의심하자 작정을 하고 살펴보기로 합시다. 국회의원 주호영입니다.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이 되는 오늘 저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국정 전반에 걸친 깨알 같은 자화자찬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이 느끼는 현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려 합니다. 지난 4년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삼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갈등과 대립을 부추겼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동맹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의 실패는 서민의 꿈, 청년의 꿈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은 혁신과 통합 대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정당 내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정당 밖에, 결국은 정치권을 아우르는 이런 의미가 있고 시작부터 정권 교체를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가 정권 교체를 하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 대선을 1년 남겨놓은 이 시점에는 그것보다는
대선 후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린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 기념일에 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누구를 쳤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쳤습니다. 대통령을 쳐버렸다. 정당도 아니요. 어떤 정치 세력도 아니요.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쳤다. 그리고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려 합니다 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이것저것 지적한 부분을 보면 이것은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구국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출마 선언문은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586 세대들이 주도한 좌파적 실험은 끝장났습니다. 구국의 의지를 내세우고 대정부, 대여권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던지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당대표의 가장 큰 책무는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5가지 또 정당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은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 기후변화, 환경 문제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50 탄소 제로라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겠다. 청년들이 직접 대선 의제를 기획하고 입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대선 공약에 들어감직한 그런 내용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5월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아주 급하게 대충 손을 봐서 당대표 출마 선언문으로 바꾼 것 같다. 그것도 참으로 성의 없이 이렇게 속이 훤히 보이게 고쳐서 내놓으면 이거를 대선 출마 선언문을 그냥 가져다가 쓴 거 아닌가 읽어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대선 출마 선언문으로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다루게 될 마포 포럼에서 발표한 발표문의 내용과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이 출마 선언문 쪽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출마 선언문에는 아주 조금이나마 그리고 그것이 거의 경제에 한정된 국가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포 포럼에서
자기들 그나마 주축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국가관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포 포럼에서 주호영 의원이 처음 발표를 하기 시작할 때 받은 인상은 이렇습니다. 초조해 보인다. 서두르고 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성급하게 다음 발을 딛기도 전에 뒷발을 떼는 그런 타입의 인물이었던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다른 형태로 조급하다.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5월 12일 현재 당권 교체는 야당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 50몇 % 나왔다. 퍼센트, 그 여론조사에 기대서 그러면 국민의 뜻은 야권이,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풀고 가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역대 선거는 통합을 해서 성공했다. 정당들이 통합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당 합당, 90년대의 그 3당 합당, 그 다음에 DJP 연합 이런 것을 예로 듭니다. 여기에서 주호영 의원이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좌우를 굳이 나누자면 좌파 정치 세력과 반대편에 서 있는 정당입니다. 본인들은 우리도 좌파다 이러고 있다. 그런 말도 나오지만 그렇다면 3당 합당을 해서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간 것이 누구냐? YS입니다. 좌파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민주당이 자기들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통합으로 기회를 다 넘겨줘 버린 것이다. DJP 연합으로 나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DJ가 승리를 합니다. 역시 좌우를 나누자면 좌파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 선거는 통합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주호영 씨, 당신은 민주당이냐? 당신의 정치적인 색깔은 좌파냐? 물을 수밖에 없죠. 누가 이겼는지가 중요하지. 아니 그게 아니면 모든 대선은 누군가는 승리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된다. 그러면 지금 야권 통합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민주당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결국 나온 거 아닙니까? 합당 안 해도 당선자 나오고 선거 승리합니다. 정신없이 3당 합당 DJP 연합 했더니 거기에서 그 합당한 당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그게 적군이어도 좋다. 이번에 합당해서 그러면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그런 합당을 할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망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다. 앞에서 국민들이
정권교체는 야당이 해야 한다는 것이 50몇 %다. 그야 여당이 정책 실패를 했으니까 여당 아니면 야당이다. 그래서 야당이 해야 한다고 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3당 합당을 한 거기서 내놓은 후보자가 돼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게다가 이 바보 노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17년 대선 때 득표수를 가지고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하고 심상정을 합한, 그들이 득표한 득표수를 합한 것보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표를 합한 것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그 전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합하면 1710만 표다. 그래서 단일화라든지 통합만 하면 우리 편이 다수 득표를 하고 선거 승리한다. 이 말에 동의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합해서 홍안유 씨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설령 과거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안철수 씨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수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박지원 씨하고 한 팀이 돼서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득표수를 합산을 한 다음에 엿장수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표를 합산을 해서 이 합당이 된 국민의힘, 거기에서 대선 후보가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이번에 정당 추천 후보로 낼 겁니까? 낸다고 합시다. 나가면 홍준표 후보가 이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의 표를 끌고 와서 호남표를 비롯해서 경남표까지 다 끌고 와서 홍준표 후보가 1710만 표를 득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합당했기 때문에 안철수, 호남이 지지하던 그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표가 홍준표 후보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일 안철수 후보가 통합 국민의힘의 정당 추천 후보로 나갔다고 한다면, 혹은 유승민 씨가 통합 국민의힘의 그 정당 추천 후보로 나갔다고 하면 안철수 씨나 유승민 씨가 1710만 표를 득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각각 누가 나가도 땅에 막대기를 꽂아놔도 합당을 하고 나면 1710만 표를 받는다는 것이 주호영 의원의 논지입니까? 특히 지금 여기 언급한 세 사람은 지금도 이념이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정사를 모르고 다들 나도 민주화 세력이요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정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윤석열 씨, 최재형 씨, 다 똑같죠. 야당 대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정당은 또 여기 쓸만한 정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스스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두려워할 만한 정당이 있기라도 한 겁니까? 어떻든 여기까지를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기를 그만두기로 했다. 정당이 아니라 선거 중개인이 되기로 했다. 선거 장사꾼이 되기로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와서 이 합당을 한 그 덩치를 키운 그 야당을 정당이 아니라 선거 캠프 노릇을 하겠다.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관은 없으면서 혼돈 상태다. 주호영 의원이 나와서 내건 깃발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닥치고 대선 승리. 그렇게 깃발을 걸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들여다보니까 대선 후보 자체가 없습니다. 후보 자리를 비워놓고 그리고 대선 승리 이렇게 깃발을 세운 것이죠. 우리가 밀어주겠다. 정당이.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도령도 아니고 아예 어디선가 입양을 해와서 그래서 대선 후보를 내놓겠다 하는 것이죠. 몇 명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만일 이 방법이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후보감이 오기는 올 겁니다. 문제는 그 후보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 후보감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정치 문외한이다. 그런 것이죠. 다음 왕자리를 노리면서 강화도령을 입양을 해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데려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착오를 일으켜서 왕가의 혈통이 아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가 아예 무너지겠죠. 열심히 데려와봤자 왕족이 아니니까. 주호영 의원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강정책에 중도 실용, 여성과 청년이 정치에 진입하는데 의무 할당제를 넣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구 정도 고치면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평소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7%에서 9%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07년 대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20%가 됐다. 그런데 그 안철수 씨가 보수였는가? 중요한 것은 좌우의 대결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좌측에 있을 때 받은 표를 우측으로 와서 똑같이 계산을 하겠다고 자꾸 하는 것이 정신이 없는 것이죠. 혹시 주호영 씨 자신은 좌우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표수만 들여다보는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단순 합당이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으로 중요하다. 중도 외연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당시 받은 표는 좌파표입니다. 좌파로의 확장이 중요하다. 아예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지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씨를 영입하겠다. 그것도 내가 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씨의 입당,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를 얼굴을 몇 번을 봤는지, 윤석열 씨와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몇 번 같은 지역에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 지지율 1위는 이재명 씨로 바뀌었죠. 앞으로 이것이 무수히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씨를 영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연 확장도 확실히 되고, 윤석열 씨하고의 그 개인적인 인연을 같이 KTX를 탔다. 같은 동네 산다.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다. 친구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들이 본인도 말을 했고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채널에 의하면 윤석열 씨가 우리하고 함께할 의사가 아주 강하다. 아니 윤석열 씨는 강화도령도 아니라니까 그러시는 겁니까? 왕가의 혈통이 애초에 아니다. 정치 문외한이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있으면 선거 승리한다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이 이름을 말할 때도 또 검찰총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소위 윤석열 씨한테 지금 마음이 다 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겠죠. 역시 윤석열이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꽁이라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닭이다. 꽁 대신 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원장 최재형 씨는 정치의 뜻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겠느냐. 주호영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정당 추천 후보가 없어서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 불러다가 설득을 해서 내보내겠다. 그런데 경선은 왜 합니까? 경선은 나도 나가겠다. 내가 후보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어서 경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하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데려다 하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그렇지 않아도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이 떠도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누가 나오면 인기 때문에 표를 많이 받을까? 만일 마릴린 먼로가 비키니를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면 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모시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고 보면 통합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통합을 할 만한 정치적인 힘이 있는 정당이 있기는 한 것이냐? 그런 야권이 있기는 한 것이냐? 이런 아예 출발이 불발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갑자기 2030을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30을 중심에 두는 첫째로 치는 그런 선거 공약을 내놓고 2030을 위한 통합 야당이 되겠다. 국민은 나이로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빈곤한 국민이 더 관심을 받고 또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빈곤한 국민만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그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됩니다.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30 청년들의 절박한 문제, 정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부모인 50, 60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거 4년 동안 간간히 이렇게 끊임없이 들려오던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좀 중요한 것은 2030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들의 부모 세대인 50, 60 세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악의적인 트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2030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2030을 제외한 전 세대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해결이. 그것이 어떻게 2030의 문제를 해결하면 50, 60 세대의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가문 중심, 집안 중심, 그렇게 혈연, 인맥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 이야기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다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정책을 재탕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시점에 분명한 것은 문재인이 더 낫죠. 저렇게 어리버리한 국민의힘보다는 직접 붙들고 씨름하고 돈을 끌어다 넣고 그리고 폭삭 망해버린 그것도 경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좀 짚고 가야 할 것이 주호영 의원은 당대표 하겠다고 하면서 대선 공약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대선 후보는 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셔올 거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당대표 시켜주면 대선 후보 시중 잘 들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그런 문제를 또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문재인 씨가 해결 못했으니까 하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념입니다. 2030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시각,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재인 씨를 고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주호영 의원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측에는 문제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대선은 아마 2030들의 불안과 분노를 누가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본다. 2030을 붙잡고 늘어지겠다고 합니다. 2030 100%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죠. 민주당하고 반반 나눠 먹으면 될 겁니다. 2030표 반반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그것이 민주당을 찍든 아니든 간에 나머지 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버리겠다는 것이죠. 항상 죽을 길로만 가는가? 시야가 좁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주호영 의원이 대선의 전략이다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구체적인 소소한 문제풀이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2030의 불안, 그들의 일자리, 주택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그 위에, 머리 위에 떠있는 이념을 휘어잡아야 하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에게서는 국가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이후 지난 총선까지 선거 참패를 기록한 이유가 청년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이 친박, 비박 등 당내 문제로 밥그릇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또 유승민 씨와 또 다른 버전으로 무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문재인 씨가 민주당 세력이 이 청년들의 그 불만을 얼마나 열심히 들어줬습니까?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산도 쥐고 있고 실제로 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당대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대선 출마 선언문도 아닌데, 역시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포부를 밝히는 글로서는 참 핀트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죠. 2017년 총선 이후 선거 참패를 한 이유를 돌이켜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금 그 정당, 이름도 참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정당에는 국가관이 없었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인정하는 그러한 투철한 역사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참 싫을 정도로 부패했다. 지금도 그렇죠. 스펙으로 모든 것을, 실제 일을 못해도 항상 스펙만 가지고 모든 것이 통과되고 돈으로 해결되고, 그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썩었기 때문에 국민이 외면한 겁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에
국민이 후려친 겁니다. 청년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아서, 베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겠죠. 주호영 의원은 이것이 엑스맨인가 싶을 정도의 말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도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미 2016년 이전부터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과 같은 일들은 그냥 시대가 이렇게 만든 것이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소지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힘으로, 정당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누를 수 있겠는가? 문재인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점, 해결해야 할 것들을 어쩌면 그렇게 문재인 민주당과 판박이로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경제 개혁과 민생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은 국민의 자유를 통제합니다. 정권이 뛰어난 세력이 국민을 지배할 때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4년 동안 우리는 개혁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이제 싫어하게 됐죠.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또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고도성장 시대가 마감됐다. 문재인 씨 어떻게 합니까? 성장은 안 된다 이제. 그랬죠.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 열심히 일해도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와 불만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도대체 어디에서 베껴왔길래 오늘날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자유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민이 이 자유라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가 통제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밥도 중요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밥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밥이 더 크다고 하겠죠. 그런데 2021년 대한민국을 보는 세계의 눈은 밥이 아니라 자유가 결핍된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의 국가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 이 불안과 분노가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집회로 나타났다.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명박 정부의 그 광우병 집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뚫린다. 그래서 일어난 집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크고 작은 부작용이 무수히 나타나 있습니다.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합 금지 명령이건 말건
광화문에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광우병 집회는 우리나라에서 눈으로 인간에게 발생해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는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고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죠. 가벼운 것도 부작용 맞습니다. 왜 이거 보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기는 한데, 그러면 주호영 의원의 말이 맞는 겁니까? 광우병 집회는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최저임금 보장 못 받고,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핑계로 일어났던 겁니까? 지금은 그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모 저모로 사람이 죽고 사람이 건강을 해쳐도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관이 뭐냐? 한없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그는 또 이 이야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촛불 집회, 그거 열심히 일해도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일어났다. 이거 문재인 정권이 제이노믹스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회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세웠던 바로 그 주장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촛불 집회가 이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호영 의원이 똑같이 주장을 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 그것도 최저임금 보장이 안 돼서 일어난 겁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광범한 민심 이반,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최저임금 보장이 잘 안 돼서 열심히 일해도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문재인 시대여서 바꾸자 하고 준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사람이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싶은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권 교체의 핵심 내용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다. 이것이 되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혼도 할 것이고 자식도 놓고 살 것이고 부모 봉양도 잘할 것이다. 사람이 벽시입니까? 예전에도 벼를 심어놓고 빨리 안 자란다고 잡아당겨서 그 농사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청년에게, 2030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주면 돈을 벌 수 있고 살 집이 있으면 결혼을 할 거다. 세계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만은 아니죠. 물론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 떨어지는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해결하면 그럴 리가 없죠. 거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들이 부모 봉양도 잘할 거다. 사실
자기 먹고 살 것도 해결을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2030 문제이죠. 자기 일 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 세대, 그 문제 계층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을 일자리와 주거 문제만 주게 되면 해결해 주면 결혼하는 것, 자식 낳는 것, 부모 봉양하는 것까지 쫙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돼서 2030의 일자리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5060까지 다 해결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입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좌파냐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서 2030 청년이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는 기업이 주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가득 차게 되겠죠. 달리 말하면 현재 문재인 민주당이 하고 있는 통제경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잘하겠다. 우리가 좀 더 통제경제를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게 만드는 것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아이 낳게 하고, 효도하게 하고, 그러려고 기업을 잘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단으로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게 해줘야 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돌고 돌고 하면서 꼬아서 되지 않게 하는 것인지. 기업이 잘 된다 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특이한 인간이 있는 게 아니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인간이 합니다.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기업을 운영하기 좋게, 유리하게, 지금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기업이 생산을 하면 그 생산품을 소비하는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하는 국민이든 거기에서 일하는 국민이든 생산품을 소비하는 국민이든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부유해진다. 그래서 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업하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를 그렇게도 모릅니까?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재발등을 찍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을 건드린 것이죠. 이래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부터 계속 좌클릭한다. 좀 더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주호영 의원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죠. 그래 놓고는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 돈도 넉넉하게 받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을 올려주는 호봉제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죠. 그래 놓고는
그것을 통째로 칩니다. 민주노총의 특권과 반칙이 해체돼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공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얼굴에 가면 쓰고 좌클릭한다. 좌파를 껴안겠다. 이래 놓고서 이거 한 방으로 날려먹었죠. 민주노총을 공격하면 좌클릭은 통째로 없던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대기업의 귀족노조, 민주노총이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서 바로 이 대목을 읽을 때는 원고의 고개를 푹 숙이고 읽기에 급급하더라. 사실 그 용어조차 주호영 의원은 낯선 것이 아닌가. 인상이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했으니까 이제 주택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에게 살 집을 닥치고 주택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그 입에서 닥치고가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을 누가 입을 닥쳐야 하는 겁니까? 아무튼 이것을 보니까 2011년도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닥치고 정치 이런 책도 있고 하여튼 카피를 하면 베껴오기를 하면 저 좌파 밑바닥에서 아니면 극좌 반국가 세력에게서 그 망설임 없이 그냥 베껴오더라. 그게 지금 국민의 힘이다. 주호영 의원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베껴올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호영 의원은 지금까지 특히 근래에는 국민의힘의 얼굴이 아닙니까? 김어준을 카피해왔습니다. 명예롭지 못하게. 이 자료 수집 누가 했는가 궁금해지죠. 지난번에 5월 10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작성하는 그 일을 도운 사람하고 이번에 이 마포 포럼의 발표문을 다룬 그것을 도와준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격이 다르다. 격이 떨어진다. 아니 여기는 격이랄 것도 없고 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쓴 원고를 가지고 나오면 그 원고를 읽는 사람이 딱 그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대도시 근교의 그린벨트는 이미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채 비닐하우스 벨트가 돼버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2030의 일자리, 2030의 주택 문제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중간에 생략을 했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그 기조는 문재인 민주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거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겠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문재인 민주당의 독재보다 강화된 독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씨가 내세웠던 공약들 이런 거 다 쓸어 담고 또 다른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극좌는 극좌대로
노동계 그런 것들을 다 쓸어 담은 결국은 주호영이 중심이 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센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재인 씨 것이 많죠. 살아있는 현재 정권이니까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도 문재인이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주호영 학생이 서술형 시험 문제에 답안을 썼습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서술형 참고서를 베낀 겁니다. 그 문재인이 써놓은 참고서는 허접, 삼류 참고서인 것이죠. 그래놓고는 주호영 학생이 이번에는 고득점 할 거다 이러고 있는데 애초에 그 원본인 문재인이 쓴 참고서 그게 다 틀린 겁니다. 엉터리인 것이죠. 그거 가지고 죽어라 공부한 주호영 학생 다 틀린 것 맞겠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남의 정책 그것도 이념을 넘어선 이것도 통합이라면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좌파까지 넘어가 가지고 그거를 몽땅 짜집기를 하는지. 이러다 보니 주호영 의원 법학 박사죠. 그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은 어떤 상태일까 짐작이 됩니다. 그 논문 한번 읽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했습니다. 김무성 씨 보면은 도사연 하고 있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 그런 것을 다 사실은 다 일어난 다음에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고 저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걸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명예심이 있는 사람은 낯뜨거워서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발생하기 전인 최초 시점에 돌아갔을 때 이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모든 복잡한 요소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씨는 그렇게 현상을 보면서 소위 썰을 푸는 겁니다. 자기 썰을 구수하게 걸직하게.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죠.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모아서 대충 엮어서 역시 지금 썰을 푸는 그런 학습을 좀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김무성 씨보다 못해 보이는 것이죠. 김무성 씨는 자료가 없습니다. 현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완전 범죄 비슷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호영 의원은 자료를 모아서 짜집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료를 잘 읽어내죠.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들어보니까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왜 이런가? 주호영 의원이 그 정도로 문장력이 없는 사람인가? 논리력이 없는 사람인가? 아마도 이 발표문 남이 써준 걸 거다. 본인이 읽어봤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거기에 들어간 각 항목들이
어느 대목에서 빼내온 것인지를 이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바로 그 대선 공약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이상하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한다. 이럴 수 있을 듯 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에서 만든 그 대선 공약보다 대선 후보 캠프에서 만든 공약이 훨씬 더 우선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리고 선거 때 급하게 만드니까 나중에 이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만든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로 시달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야 하겠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모든 관련 공약을 다 만들고 후보는 거기 태우기만 하면 되는 이런 준비를 당이 해야 하겠다. 비대위에서 만든 것들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에서 아직 오지도 않은 대선 후보자가 내놓을 그 공약을 다 만들 테니까 당신은 우리 주는 것만 가지고 가서 앵무새처럼 외워라. 그런 이야기죠. 두서없이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진실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치 문외한 준비도 안 된 얼굴마담을 데려오려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씨, 최재형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오면 돼. 혼수 준비해가지고 올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 이거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만일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가 그래 하겠다 하고 시집 가겠다 하고 오면은 그러면 홀몸으로 오겠습니까? 주위에 자기 편 이미 인수위 꾸릴 만한 한 자리 하겠다는 사람을 그리고 캠프 차지할 사람들 다 끌고 오겠죠. 환관이 100명은 따라온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얼굴마담 데려다 놓고 얼굴마담 부릴 생각하지 마라. 얼굴마담 몸종된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자꾸 내세웁니다. 나는 스스로의 정치를 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 주면 좋겠다. 아마도 앞에 5월 10일 그 발표문을 보면은 대선 준비하지 않았는가. 자기가 대통령 해보고 싶다. 그랬던 것이 캥겨서 나는 내 정치 안 한다. 그저 당에 헌신하겠다. 계속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기는 둘째치고 정당 추천 후보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당의 지원이 붙고 또 인재풀이 그 보조할 인재풀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장관이건 뭐 총리건 앞으로 그 정부에 들어가서 조직 구성을 할 사람들도 미리 팀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서 선거 승리를 돕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선 후보라는 것이 말 잘하고 인기가 있으면 되는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잘해서 보다 추상적으로 표현해 놓은 헌법에 합치되게 그러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게 정권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각자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거기에 계속 앞에 장막을 치고 담장을 세우고 해서 국민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정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게 하면서 내 머리가 더 좋아. 이제 이런 어떤 머리 싸움이기는 한데 그래서 대선에 나오는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리걸 마인드가 있고 헌법을 알고 국민을 떠받들겠다. 내가 국민을 배려하겠다. 이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나하고 대등하거나 나보다 더 뛰어난 두뇌 능력자다. 이것을 실제로 느끼고 항상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대선 후보자의 토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여당 쪽에서도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있죠. 이재명 씨가 인기가 높다. 그런데 막상 경선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 쪽도 사람들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만일 정세균 씨가 치고 올라온다. 아마도 이 토론을 한다든지 혹은 그 행정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데 정세균 씨도 만만치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씨도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정세균 씨가 나왔다고 했을 때 윤석열 씨가 거기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저 작은 지자체 경험밖에 없는 그런 홍준표 씨가 할 수 있겠는가? 이 그 토론에서의 논리 싸움, 실무에 관한 그리고 직관적인 이런 대결은 어쩔 수 없이 실력 대결로 갑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혹시 주호영 의원이 그런 능력이 좀 있을까? 단련시키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원내대표 할 때 일처리를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발표문을 보면 뭐 한 3일 잠을 못 자서 횡설수설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아예 줏대도 없고 이념도 없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도 보면은 아무도 주호영 씨를 대선 후보감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 지난 2월에는 지지도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발표를 하면서 제가 그 당대표를 나왔는지 대선 후보로 나섰는지 이런 어떤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야기를 했더라. 그런 겁니다. 주호영 씨를 보니까 벌써 5선입니다. 그리고 그 당내 최다선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알려진 것처럼 친이계도 별로 아니다. 친 이명박의 그 계파색이 거의 없다. 친박하고 충돌도 그런 면에서는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만 지금 보면 상당히 좌클릭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연하게 하는 사람이다.
몰라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사상이 그렇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대선에 나가려고 하다가 당대표로 바꾸면서 어떤 이유로 바꾸면서 아직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인가?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주호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도 불쑥불쑥 대선에서 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가스라이팅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개인이 아니고 아주 작은 그룹의 리더라든지 특히 대선에 나가겠다. 또 뭐 국회의원 5선을 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면 가스라이팅 한 사람만 나쁜 게 아니고 당한 사람 스스로가 그런 요인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한 40%는 자기 스스로 남이 자기를 휘어잡게 허용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궁금한 것은 이 시국에 누가 주호영을 가스라이팅 했는가? 김무성 씨나 유승민 씨인가? 아니면 그 무엇이 그를 좌우합작에 충성맹세를 하게 만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든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그리고 지금 말한 이 대선 전략, 대선 승리, 닥치고 대선 승리 전략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아니, 경제민주화 그거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경제민주화 이야기만 하면 그거 좌파정책이라고 하느냐? 김종인 씨가 이렇게 좀 항변을 했죠. 그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김종인 씨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헌법이 정해놓은 데에 충실하게 경제민주화를 풀어나갔으면 됩니다. 헌법 합치적인 것이죠. 우리 헌법은 경제민주화의 길을 열어놓았고 이미 그것을 88년 실행할 때 그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헌법을 치고 나가면서 좌파 경제민주화,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원칙을 흔들어버리는 그쪽으로 나가니까 좌파 소리 듣는 것이죠. 김종인 씨가 주장하는 헌법과 합치되지 못하는 경제민주화는 위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책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주호영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운 정책이 있죠. 그게 왜 문제인가? 간단합니다. 헌법을 들여다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에서 세워놓은 사실은 아주 촘촘하게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영역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런데 그 헌법의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그동안 우리는 중도좌파다 이러다가 더 좌파로 가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호영 의원 등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쪽 계열, 그쪽도 뭐 계파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보수나 우파라는 개념을 아예 모른다는 것이죠. 보수나 우파는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치 이념, 그 이념 세력을 가리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있으면 그러면 보수냐, 문재인에 반대하면 그러면 보수냐, 그게 아닙니다. 기준은 헌법인 것이죠. 이 자료를,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료를 이해 못한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죠. 처음에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는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 경제정책 실패. 거기에서 눈에 띄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상정을 해 놓은 것이죠. 이게 국민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경보음이다 하는 것이 2030의 호소입니다. 전체가 축구공만 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깨알 만큼 붙어 있는 2030의 절규가 지금 국민이 위기에 처했다는 경보음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포 포럼에서는 그 깨알을 띄어와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다. 2030을 해결하게 되면 이것으로 국민은 경제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5060도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아예 크고 작음과 어떤 선후를 구분을 못하고 와서 읊어댄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관도 없고 이념도 없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이 닥치고 대선 승리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